자, 이번에는 표집입니다. 자, 표집에서는 표집의 개념, 표집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표집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표집의 의미는요,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 즉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이때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게 표집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집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모텔 방 크기. 그래서 모집단을 확정하고요. 포집 틀을 선정을 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틀, 방,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집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집단을 우리는 앞에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모집단에서 일부 선정된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표본을 우리는 실제로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표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 보통 이때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본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표본의 특성을 요약해주는 수치들이 되죠. 얘를 통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을 분석을 해서 표본의 특성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인 통계치를 산출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건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은 어떻게 나올까를 추정한다 혹은 추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집단에 해당되는 숫자는 무엇일까? 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는 모수 혹은 모수치 혹은 모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수를 추정한다, 모수를 추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표본의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는 통계치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해당하는 특성의 수치는 모수가 되고, 통계치를 기반하여 모수를 추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여론조사에서 A 후보 지지율이 30%가 나왔다. 근데 모집단의 모수를 나중에 실제 이제 그 선거 결과에서 나온 걸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30%가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가 막히게 표본을 잘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표본이 모집단을 완벽히 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근데 모수와 통계치 사이의 크기가,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혹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집단의 모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표성이 떨어진다 혹은 오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좀 잘못 뽑았다. 그래서 표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표집 오차가 크다라는 것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대표하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요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전수조사 혹은 전수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따로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집단 을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모수만 있는 거죠. 모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모수와 통계치를 구분해서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 표본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시간과 비용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너무너무 클 때에는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개입을 해서 표집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오차들을 키우게 돼요. 이것을 비표집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너무 클 때에는 비표집 오차가 너무 커서 연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표본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집 오차예요. 표집 오차는 표본을 잘못 뽑아서, 즉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뽑게 돼서 통계치와 모수 사이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표집오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집오차하고 관련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신뢰 수준, 모집단의 동질성,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집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치를 통해서 모수를 추정할 때 이걸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그냥 말로만 신뢰 수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표집 오차가 증가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수준, 표집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거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빵빵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표본 크기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 수준을 높이고 싶을 때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지, 표본의 크기를 늘리지도 않고 그냥 신뢰 수준만 높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차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모집단의 동질성입니다. 똑같이 내가 1000명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둘 다 이제 이거는 똑같은데요. 여기는 모집단이 되게 이질적이고 여기는 모집단이 되게 동질적인 경우, 그러면 이 100명과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A에서는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하고 모집단의 실제 모수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되게 동질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나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이 통계치하고 모수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오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오차가 작고요. 이질적인 오차가 작고 이질적일수록 오차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감소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하고 표집 방법은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조사 설계 얘기하면서 외적 타당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 타당도, 즉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표본의 대표성이 커야 되는데 이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확률 표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대표성을 키운다는 건 오차를 줄이는 거니까 표집 방법이 확률 표집일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그냥 거의 표집 오차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는 그냥 의미상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집 오차가 줄어들듯이 표준 오차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집을 할 때 발생한 오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수치로 계산한 값이 표준 오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같은 모집단에서 예를 들어 10명의 표본을 여러 번에 뽑았을 때 그럼 그 10명 뽑을 때마다 그 10명의 평균값이 나왔을 텐데 이게 실제 모집단의 평균값, 원래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이 평균들의 통계의 평균값이 그러니까 이 평균들,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10명을 막 이렇게도 뽑고 저렇게도 뽑고 저렇게도 뽑고 저렇게도 뽑았을 때 그때 나오는 계속 평균들 있잖아요. 이 평균들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표준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 강의에서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표준오차가 나올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지금은 안 나온 게 이제 최종으로 나온 게 2018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나오면 뭐 표집오차하고 의미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오차는 작아진다. 표준오차가 커지면 표집오차도 커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짝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죠. 자료를 수집을 할 때는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게 관찰 단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17개 시도에 69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조사를 했다면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관찰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단위가 개인들의 뭐뭐를 분석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속한 조직들의 뭐뭐를 분석하는가,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이 조직에 대한 건가 개인에 대한 건가, 이거는 분석 단위가 되는 거죠.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 정도를 분석한다면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이니까 이거는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대학별 취업률을 분석한다면 이거는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집 단위 혹은 표본 추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뽑았는가예요. 대학생 명단에서 대학생을 뽑았다면 이때는 개인이 됩니다. 근데 학과 명단에서 몇 개의 학과를 뽑았다면 이 학과는 적어도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니까 얘는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즉 조사 대상은 관찰 단위는 그러니까 개인이 되는 거죠. 대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과, 우리 대학의 학과 리스트에서 몇 개의 학과를 뽑고 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조사했다면 학과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과를 추출한 후 그리고 그 학과의 개인들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 단위는 학과인데 분석 단위는 개인 혹은 관찰 단위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크기 나왔어요. 표본 크기가 크면 대표성이 커지고 오차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 모수를 추정하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이종 오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 오류 어디서 나왔냐면 일요일 연기, 일종 오류는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고 이틀 영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종 오류는 틀린 연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연가설이 있다면 기각을 해야 맞는데 걔를 기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종 오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이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크기를 200명, 300명, 1000명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적절할까를 고려할 때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 고려해야 되고요. 신뢰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표본 크기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변수를 구성하는 범주의 수, 예를 들어 성별 같은 경우는 범주의 수가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인데요. 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런 거, 그래서 범주가 많잖아요. 그럼 적어도 기독교도 어느 정도, 천주교도 어느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범주의 수가 많으면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 크기는 커져야 되는 거죠. 자료 수집 방법에는 설문조사, 면접, 관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1000명을 우체국가에서 설문지 한 번에 보내는 거 가능하지만 면접은 1000명을 개개인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설문조사가 훨씬 더 표본을 키우기가 용이한 거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서도 분석 방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표본의 크기,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표본의 크기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본 크기가 높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표집 오차가 높아진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일수록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 곡선과 표집분포인데요. 얘는 예전에는 좀 나왔다가 마지막 나온 게 2015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 조사론에서 가장 난도가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다라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집 방법이에요. 표집 방법에는 우리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다고 외적 타당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훨씬 더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건 확률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리스트를 표집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집 틀에는 예를 들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를, 이 1번, 2번, 3번 이런 거를 모집단의 표집 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선정 방법을 확률 표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동일한 확률 속에서 뽑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무작위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작위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그 선정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작위로 표본이 추출될수록 확률 표집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일체의 자규적인 의도도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편향의 문제, 그러니까 특정 속성이 어느 더 많이 들어가고 말고 이런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요소가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선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각 요소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겠다? 그러면 랜덤으로 뽑았을 때는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10분의 1의 확률을 동일하게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집틀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수 있을 때는 확률 표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모르거나 뭐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본으로 선출될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비확률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집틀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확률 표집을 할 수 없고요. 비확률 표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편향 혹은 편견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특정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주로는 질적 연구에서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4가지 통계 분석, 그러니까 표집 방법을 살펴볼게요. 암기를 할 때는요. 우리 미어캣들이 단체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단체 집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혹은 군집 표집, 층화 표집이에요. 단체 집층이라고 암기를 합시다. 일단 얘네들은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확률 표집의 기본은 뭐다? 무작위예요. 무작위로 뽑는데 그냥 내가 예를 들자면 1000명에서 100명을 뽑겠다. 100명을 뽑겠다. 그러면 그냥 1에서 10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그냥 100개의 숫자를 한 번에 무작위로 뽑아달라고 요즘은 무작위 어플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걔가 100개의 숫자를 그냥 한 번에 뽑아줍니다. 이런 방식을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 표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0명에서 뽑고자 하는 100명을 직접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표집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0에서 100을 뽑는다? 그러면 1000분의 100,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체계적 표집이에요. 체계적 표집은 무작위를 단 한 사례만 뽑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자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명에서 1000명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 칸에 몇 명이 되는 거죠? 100명씩이잖아요. 100명씩 10칸 하면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칸에서 딱 한 명씩, 여기서도 한 명, 여기서도 한 명, 여기서도 한 명,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 더해서 10명이 되는 구조죠. 요런 형식으로 가는 걸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그렇게 10명, 그러니까 기본으로 10개로 나눠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명씩, 그러니까 100명씩 10개로 나눠 놓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자 한다면 1000 나누기 100 해서 10개의 칸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이것을 우리는 표집 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집 간격. 그래 놓고 10개의 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칸에서 즉 이 첫 번째 칸에 몇 명이 있어요? 10명을 뽑을 때죠. 10명을 뽑을 때 그러면 이제 100이 표집 간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100명에서 한 명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에서 100명을 뽑는다면 표집 간격은 10이 되는 거고 1000명에서 10명을 뽑는다면 표집 간격이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00명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더니 예를 들어 3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표집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칸이 지금 100이기 때문에 요것도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 135, 그 다음에 235, 뭐 335 요렇게 뽑는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표집 간격을 구한다. 표집 간격은 모집단의 수에서 표본의 수를 나누는 방식이고요. 1000에서 100명을 뽑는다면 표집 간격은 10, 1000에서 100, 10명을 뽑는다면 표집 간격은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표집 간격 내에서 오직 하나만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엔 더하기 표집 간격, 더하기 표집 간격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체계적 표집은요, 표집틀에 순환성 혹은 주기성이 있을 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성이 있다라는 건 달력 생각해 보시면 1에서 예를 들자면 28일까지 2월 달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 9, 10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주기로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집틀의 번호 나열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표집틀의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28일 중에서 4일을 선정하고 싶다. 그래서 표집 간격을 28 나누기 4에서 7 했고, 그래서 1일에서 7일 사이에서 딱 하나만 뽑았더니 3일이 나왔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더하기 7이니까 10, 더하기 7이니까 17, 더하기 7이니까 24가 되는데, 문제는 달력 자체가 7일 주기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요일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3일이 화요일이면 10, 17, 24도 다 화요일이라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대표성 있게 선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요일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편향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요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주기성이나 순환성이 표집틀에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층화 표집이에요. 자, 층화 표집은요,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체 1000명에서 내가 1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1000명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질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남녀 분리를 합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 600명이고 여자가 예를 들어 4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각각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자는 남자 중에서 60명을, 여자는 여자 중에서 40명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100명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냥 1000명에서 한꺼번에 100명을 뽑으면 단순 무작위 표집인 거고, 1000에 1000 나누기 100을 해서 10명 중에 1명을 뽑은 다음에 계속 더하기 10 이렇게 가는 것은 체계적 표집인 거고, 그 다음에 1000명을 남자와 여자 혹은 20대와 3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이런 식으로 연령별 집단을 나눠도 되고요. 성별로 나눠도 해요. 이게 어쨌거나 이 연령대가 같은, 성별이 같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해놓고 각각에서 무작위로 뽑는 방식, 이게 층화 표집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떤 논리를 따르냐면 우리가 앞에서 표집 오차를 얘기할 때 표집 오차는 모집단이 동질적일 때 오차가 작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1000명에서 100명을 뽑더라도 남녀가 섞여 있는 이질적인 집단보다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성별에 대해서 동질적인 집단에서 각각 뽑으면 뭘 줄일 수 있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집 오차 혹은 표집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가장 작은 게 뭐다? 층화 표집이에요.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질적인 집단보다는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본의 오차가 작다는 원리에 기초한 표집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뽑는 건 단순 무작위 표집, 여러 하위 집단에서 각각 무작위로 뽑는 건 층화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 6대4,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비가 6대4인데요. 표본을 뽑을 때도 6대4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때는 비례층화 표집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집단의 비율과 다르게 표집을 할 때는 비비례층화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락 표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락 표집은요,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 혹은 집락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으면 요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서울시라면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몇 개의 집단만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5개 구가 있으면 그 중에 3개 구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사 대상이 아예 아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뽑힌 곳에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민들의 한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단은 아예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얘는 오히려 오차가, 그러니까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는 얘가 가장 오차가 크고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집단에서 골고루 무작위로 뽑는 층화 표집은 오차가 가장 작은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건 주민에 대한 조사인데 주민들 명단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 혹은 동 몇 개의 동만 뽑으면 돼요. 동 리스트나 구 리스트만 알면 그냥 그 중에 몇 개의 동이나 구만 뽑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표집들이 있지 않아도 그죠? 갖추어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집락간 표집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나머지 뽑히지 않는 집단들이 사실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만으로 나머지를 대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단계 표본 추출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시도를 뽑고 뽑힌 시도 내에서 또 몇 개의 시군구를 뽑고 뽑힌 시군구 내에서 또 몇 개의 읍면동을 뽑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에는 편의 눈할이에요. 편의 눈할입니다. 편의 표집, 의도적 표집 혹은 유의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자, 편의 표집은요. 접근하기 쉬운, 조사가 쉬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을 편의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2023년에 우발적 표집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의 표집은 우발적 표집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도죠? 조사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누가 판단해서 연구자가 잘 판단해내서 목적에 부합한 사람만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 이것을 의도적 표집 혹은 유의 표집, 연구자의 판단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눈덩이 표집은요. 눈덩이는 굴리면서 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표본을 정해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접근 가능한 몇 개의 사례에서 일단 조사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소개를 받아 그 다음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해요. 조사 진행 과정에서 케이스 수가 늘어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표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미리 정해놓을 수가 없을 때 일단 한두 개라도 뚫으면 시작하고 물어서 케이스를 확보해 가자 뭐 이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불법 체류자라든지 모집단의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질적 조사나 현장 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할당 표집인데요. 할당 표집의 원리는 층화 표집하고 같습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한 번에 뽑지 말고 전체를 구성하는 집단을 나누고 집단에서 각각 얼마씩을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층화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에서 한꺼번에 뽑지 말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 후 각각에서 뽑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동질적 집단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얘도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내가 뭐 60명을 뽑아야지, 여기서는 40명을 뽑아야지, 여기서는 30명을 뽑아야지 이렇게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각 집단에서 뽑는데 이때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적으로요. 무작위로 뽑으면 얘는 층화 표집이 되지만 자기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이 60명, 40명, 30명을 뽑게 되면 얘는 할당 표집이 되는 겁니다. 비확률 표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서 여기가 예를 들자면 600명이었는데 60명을, 여기는 400명이었는데 40명을, 여기는 300명이었는데 40명을 뽑아야지 이걸 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집단 분류, A 집단, B 집단, C 집단, 그 다음에 모집단은 여기가 600, 여기가 400,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00. 그래서 내가 표본을 여기는 60, 여기는 40, 여기는 30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할당 틀을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적어도 예를 들어 이게 연령이라면 20대, 30대, 40대 그 다음에 이게 거주지역이라면 대도시, 뭐 중소도시, 뭐 농어촌 지역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각각 얼마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해서 표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으로 얘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임의적, 자기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는 대상자에 대한 편향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편향은 오차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골고루 대표를 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표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동일한 건 무작위 표집을 기본으로 하는 확률 표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얘가 표집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가장 크고, 확률 표집에서는 같은 원리를 기초로 하는 층화 표집의 표집 오차가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